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의 국방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현지 언론들은 2023년이 되면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도발은 피해야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방비는 450억 달러, 하나로 50조 원입니다. 한편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440억 달러로 책정되었는데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겨우 10억 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3년 동안 일본의 국방비는 겨우 1% 늘어났는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8%가 늘어나고 있죠. 일본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의 이러한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표로 내년도 한국 국방 예산이 일본 추월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55조 7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관례로 보아 512억 달러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년 일본의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에서 2.5% 증가한 502억에서 50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국방비 증가율 0.5%에서 1.3%의 약 2배를 감안한 규모입니다. 현재 환율을 감안한 경우 한일 간 국방비 차이는 약 7억에서 10억 달러이며 대미 방위비 분담금을 제외할 경우 한국이 20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한국 국방비의 일본 추월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국력 약화로 일제강점기를 겪은 점은 빼더라도 6.25 전쟁 시 미국 등 주요 우방국들의 지원으로 근근히 나라를 지켰습니다. 6.25 당시 한국의 국방비는 1,490억 원이었는데요. 이후 상당 기간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의 군사 원조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우리 경제 및 산업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국방비의 양적 팽창이 이뤄졌습니다. 55년 전 일본 대비 19%에 불과했던 우리 국방비는 2010년 일본의 51.6%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일본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최첨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무인기, 인공위성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 수출할 역량을 갖출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작년 방위산업 생산 규모는 16조 원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 수 5개, 수백 개에 달하는 협력 기업군과 더불어 고용 규모도 약 3만 5천 명입니다. 현 정부의 강한 안보 정책에 따른 대폭적 국방비 증액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 대국인 중국의 지속적 군비 증강 대응을 위해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일본의 국방 역량만으로는 안보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죠. 그래서 한국을 일본에 버금가는 공동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 대비 지속적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증액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GDP의 1%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해온 데 비해 한국은 연간 2.5%에서 2.8%씩 지출해왔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미사일 협정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입니다. 한국의 동북아 평화 및 안보 균형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강한 국방력과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안보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한미 간 수평적 방산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10% 수준에 불과한 수출 비중 극복과 생산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대미 수출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미 최첨단 무기의 수입 확대에 비해 수출길은 거의 막혀 있어 무역 적자가 구조적 심화 추세입니다. 이에 미국은 한미 생산 제품의 수출 금지 제재를 대폭 완화해 수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T50 등 대미 부품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제품이 미국 제재로 제3국 수출에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8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태국 공군과 T-50TH 2대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T-5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입니다. 2001년 10월 기체를 완성하고 2003년 2월 19일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내구연한 25년을 검증하기 위해 내구성 시험을
완료하고 2005년 대량 생산을 시작했죠. 이로써 한국은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12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T-50TH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태국 수출 버전입니다. 이번 수출은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항공기 수출 시장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죠. 계약 규모는 약 896억 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50I 6대 추가 도입 및 수출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과 수출 계약에도 성공하면서 T-50의 누적 수출량은 72대로 늘어났습니다. 수출 100대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2018년 9월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미국 보잉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세기의 훈련기 사업이었던 이 사업에 T-50도 참여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이 다소 주춤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T-50을 운용하던 기존 나라들이 추가 구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를 판매했습니다. 2018년엔 T-50I에 레이더와 기관포를 장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약까지 더하면 향후 인도네시아 공군은 22대의 T-50I를 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공군과 24대를 보유 중인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운용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T-50은 동급 최신 기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양산된 T-50은 파생형을 포함해 2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5개 국가가 운용 중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M-346의 경우 T-50의 적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M-346은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다른 국가를 포함해도 현재 70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규모 측면에서 M-346은 T-50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T-50은 기본적으로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고 기본형인 고등훈련기 외에 다른 모델이 많은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전술 입문 훈련기 TA-50과 경공격기 MA-50 그리고 공중 고객이 T-50B까지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들 파생 모델들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용되고 있죠. 또한 이탈리아의 M346도 전술 입문 훈련기와 경공격기 버전이 있다고 홍보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공격 FA-50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입니다. 한편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게임 체인저로 활약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는 성공적으로 156회의 임무를 수행했고 524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FA-50은 AGM-65 매버릭 미사일과 제이담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죠. AGM-65 매버릭 미사일은 전차, 장갑차, 방공망, 성박, 육상 수송 차량, 연료기지 등 넓은 범위의 전술에서 사용됩니다. 이건 역시 동급 최신 경공격기 중 FA-50만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공군은 운용 중인 FA-50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FA-50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향후 수출 시장에서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동남아 국가들의 추가 수주에 힘입어 카이는 미국 시장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는 보잉사로 채택되었지만 미 해군이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로 미 해군 내에서 사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미군에 지원하게 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차기 전술입문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현재 영국제 호크 전술입문 훈련기를 대체한다고 전했고 2022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 관련 종사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한 언론사의 통계에 따르면 94.8%로 러시아가 1위이고 그 뒤로 인도, 브라질 순이죠. 한편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본과 러시아는 현재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쿠릴 열도 분쟁 때문이죠.
일본에게 러시아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했고 북방 5개 섬의 분쟁에서도 나타났듯 영토 분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가 다른 나라로서 융합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소련이 만주를 휩쓸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던 1945년 8월에 사할린 역시 소련에게 내주게 됐죠. 상트페테부르크 조약 이후 일본과 소련은 영토 협상에 대해 합의를 이룬 적이 없고 쿠릴 열도를 강제 점령한 소련은 이미 해체되어 없어졌으므로 협정 당사자인 러시아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일본만의 주장이고 제3자가 보더라도 러일 전쟁의 발발로 그 조약은 폐기된 것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러일 전쟁을 시작한 건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특히 홋카이도에 인접한 섬 4개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러시아가 친절하게 돌려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처음에 러시아는 섬 4개 중 2개는 돌려주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러시아 내 강경파들의 반발에 없었던 일로 하고 강경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후 푸틴은 최근까지 섬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렇게 쿠릴 열도에 대해 분쟁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이죠. 우리나라 독도도 모자라 쿠릴 열도까지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일본의 만행은 러시아와 한국의 공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를 보며 러시아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보란듯이 쿠릴 열도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남쿠릴 4개 섬에서 병력 10,000명, 차량 500대, 12척의 함정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대규모 훈련에 일본은 즉각 항의를 표하며 러시아군의 북방영토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반발이라 하듯 갈수록 영토 문제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대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쿠릴 열도를 지키기 위해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러시아의 한국과의 공조는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키웠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삼성전자, 도시락, 오뚜기는 물론이고 홈쇼핑에서는 대기업도 아닌 한국의 화장품이 완판되기도 했죠. 한국은 일본의 야욕에 맞서 당당하게 독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한국의 쿠릴 열도에 받아들여서 일본의 길을 죽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횡포에 한국이 쿠릴 열도를 매입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죠. 이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약 10년 전인 2011년 5월 일어났습니다. 바로 국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위원 3명이 24일 쿠릴 열도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독도 특위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문학진 장세영 의원 등 3명은 이날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 섬을 50분 동안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 일행은 현지 전기 항공편을 이용해 극동 사할린주 주도 유주노 사할린스크를 출발해 쿠나시르 섬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나시르는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던 쿠릴 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죠. 방문단은 쿠나시르 섬에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신축 및 도로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본 뒤 다시 비행기로 유주노 사할린스크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25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쿠릴 열도 방문 목적에 대해 일본과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의 의원으로서 역시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 등을 현지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 방문했다며 일본이나 러시아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릴을 방문하기 위해 열도를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의 비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본이 주권국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례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은 강 위원장 일행이 러시아 당국의 승인 아래 쿠릴 열도를 방문하자 이번 방문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연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국회의 독도 특위위원들이 러시아 비자를 받고 쿠릴 열도로 돌아왔다는 점은 한국은 쿠릴 열도를 당연히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열도 개발 달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방경제포럼을 통하여 주변 국가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 협력의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인 러시아 연방 북극권 프로젝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현재 항로보다 운항 시간이
기간이 10일가량 단축돼 우리나라 해운업계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에너지, 철도, 조선, 관광 등 다방면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인 일렉세이 체콘쿠프는 북극의 관업개발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교통과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들이 맡는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것은 기업의 수익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만 중에서도 가장 북극과 근접해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푸틴은 북극 항로 연결을 위해 2035년까지 핵추진 세빙선 9척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한국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조선산업 1위 국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쇠빙연구선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2,774억 원이 투입돼 쇠빙연구소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쇠빙선은 승선 인원은 100명, 최장 75일 동안 물자 공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러시아는 쇠빙선 사업까지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 일본의 대책 없는 영토권 주장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은 봄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IFX 공동개발에 참여하다 지난해 귀국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달 중 경남 사천의 개발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등 돌리며 떠날 때는 언제고 필요할 때 찾느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요? 지난 4월 출고식을 치렀던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중 돌연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1년 5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총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 5세대급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시작됐습니다. 인니 측은 당초 개발비 중 약 20%를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데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을 핑계로 작년 3월엔 우리나라에 파견했던 기술진까지 철수시켰습니다. 당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계약 수정은 우리 정부를 크게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분담금 20%를 미납하더니 무려 반으로 낮춘 10%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15%로 인하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5% 더 내려간 10%로 당당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의 엄연한 공동사업 계약서를 막무가내로 우기는 태도에 당연 정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6,044억 원이나 미납한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의 비용과 연구진의 노력으로 개발 중인 상황인데 배째라는 식의 염치 없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원 수비안투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은 전체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자국의 경제난을 호소하며 또다시 10%로 깎아달라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면 KFX 현지 생산시설을 한국 정부가 건설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도대체 국가 간의 약속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10%로 낮춰준다면 분명 다음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 연구진들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이전일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와도 개발에 큰 도움 되지 않았고 애초에 실제기 개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산화율이 65%가 넘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X이기에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기술 이전 사항은 배제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져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표하자 방법을 바꿔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국방회담을 갖고 방위 장비 구매를 논의하며 KF-X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바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참모총장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 장비 중에는 미국 F-15EX, 프랑스 라팔을 포함한 레이더 GCI-4, 금유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MV-22 옵스프리 등이 있다라고 밝혀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동개발금도 미납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최신 무기는 많이도 사들이네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에서 이번 한국형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잠수함 약속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 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한 후 2차 사업으로 1,400
3,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죠.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며 인도네시아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한국연구진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손절하더라도 이 사업이 무리가 없는 이유는 이미 한국의 기술로 성공적인 개발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수출할 시제 기수가 전체 사업 대비 극소량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인니의 오만한 태도인 셈이죠. 인도네시아의 수출 물량과 무관하게 애초에 KF-X 사업 자체는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확보하여 우리 영공을 스스로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이처럼 뗐어도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본인들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동개발이 무산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2,27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 방사청은 양국 간 비용 분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지불 의무 연속 2회 미이행 시 이미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개발에 발을 뺀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에 대해서는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한국과의 계약으로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인니와 계약하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국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것이죠. 그런데 지난 4월 한국형 전투기가 출고식에서 완성체 모습으로 나타나자 인도네시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기술진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여 공동사업 정상화를 함께하자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마음을 바꾼 시기는 참 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형 전투기가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 늦게라도 배에 올라타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는 믿고 쓰는 명품 무기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무인기, 인공위성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 수출할 역량을 갖출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형 첨단 전투기 KF-X의 국산화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첨단 전투기 등에 쓰이는 레이더 및 탐색기용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5일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국제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이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서 2022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나 증가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과 함께 반도체, IT, AI 등 4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중요한 협력 사업이 발표됐었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짓기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이유는 배터리의 필수 자본인 니켈이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빌려 미래 시장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장을 앞서가고 싶은 꿈이 있기에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며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본과 값싼 노동력에 비해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 만한 기술력은 매우 부족한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방한한 인도네시아 장관단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심지어 일부 장관은 귀국해버리는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배터리 공장에 관한 협약을 바랬는데 한국의 분위기가 인도네시아에 유치할 것 같지 않자 돌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인도네시아에게 한국 배터리 공장 유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중요한 사항이었죠.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꿈이었던 배터리 공장 설립이 확정되자 자신들이 그동안 발을 뺐던 한국과의 전투기 사업에도 본격 재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에 협력하는 모든 산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선점뿐만 아니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수출기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